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2021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친구들하고 올리고 협동한 그런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2021년 창의 상품을 발표회가 오늘 있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1조부터 2조, 3조, 4조인데 1조는 창의적인 스파게티 탑쌓기, 2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해 적용되는 물리법칙, 3조는 미세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4조는 식품 첨가물의 탐구인데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다른 부모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조부터 나올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창의산 춤을 발표해서 발표를 하게 된 손준우, 김나경, 이상훈, 김문정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창의적인 스파게티 탑쌓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날의 협동, 창의성, 도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협동심과 도덕성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직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협동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동심과 도덕성, 그리고 그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끌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굳이 위수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일의 난이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은 효율을 중시하는 현재 사회에서의 제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팀원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성, 팀원과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성, 팀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알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협동 도덕성이 없다면 창의성도 별 쓸모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란체스카 지노드와 댄 에이올리가 교수가 제시한 가설은 바로 창의성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실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창의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창의성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규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불정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리더십이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활동할 때 리더십이 없다면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리더십은 창의성, 도덕성, 협동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삶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원 각자가 제작한 탑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준호 학생이 제작한 탑은 밑면이 없는 삼각뿔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민정 학생이 제작한 탑은 정사면체 모양이고 탑이 튼튼하도록 모서리 중 일부분은 스파게티 면 두 조각을 겹쳐서 붙였습니다. 김다경 학생이 제작한 탑도 정사면체 모양이고 탑이 튼튼하도록 모서리 중 일부분은 스파게티 면 두 조각을 겹쳐서 붙였습니다. 이상호 학생이 제작한 탑은 삼각기둥 모양이고 각각의 모서리를 이어주는 면 조각들을 중심에 이어 무게 분산이 효율적입니다. 이 탑의 공통점은 모두 스파게티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대부분 밑면이 있어 지탱하고 있는 스파게티 면이 밀려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탑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작한 탑은 모두 힘의 분산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힘의 분산의 원리는 탑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분산되어 한 점이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치 구조, 트러스 구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중간 벽돌에 이웃하는 벽돌이 이웃하게 기울어지게 됐을 때 돌 A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일부가 이웃에 있는 돌 두 개에 전달되어 아래로 향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원리가 사용됩니다. 아치 구조의 종류는 그림과 같이 튜브 아치, 말굽형 아치, 세그멘탈 아치, 청두 아치, 오지 아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있을 때 해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모양도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트러스 구조의 특징은 무대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붙였기 때문에 각 트러스 무대가 받는 힘이 무대의 길이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무대가 잘 휘지 않고 결점이 각도를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을 받고 함께 회전해도 외부의 힘에 저항해야 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트러스 구조의 종류는 이와 같이 하우 트러스, 와렌 트러스, 크랙 트러스, A 트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탑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로세움은 무거운 자체 하중에 붕괴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치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7m의 대형 아치 80개가 원을 형성한 후 그 위로 각각 80개의 아치가 3층까지 올라가 총 240개의 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쾰른 대성당은 로마 제국 때 지어진 성당으로 아치 구조를 선택했고 각 아치마다 다양한 사물, 인물들이 새겨져 있고 아치를 이용해 커다란 창문을 내고 빛을 내부로 끌어들여 내부를 화려하게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군은 아치 구조를 선택했고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일규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철탑으로 에펠탑의 설계자인 알렉산드르 크리스토프 에펠은 에펠 탑을 안정적 있고 높게 쌓기 위해 크로스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예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예신상입니다. 자유의 예신상 내부에도 크로스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각자가 탑을 만들면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탑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탑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의 창의력도 한층 더 증진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탑의 숨겨진 원리와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알게 되어서 과학이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과학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간단한 탑쌓기 속에서도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음을 느껴 우리 생활에서 과학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과학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탑을 쌓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탑을 제작하면서 창의력뿐만 아니라 손재주, 끈기 등도 필요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떻게 튼튼하고 높게 만들지를 고민할 때 주변의 여러 물건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작은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영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들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탑을 제작하면서 우리는 스파게티면 서로가 이제 결국 초코파이를 받쳐내듯 협동화의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창의성과 도덕성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창의력이 부족한 요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우리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창의력을 길러야 할지는 인생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므로 평소 항상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국회의원 정인지 서준호 한대의 최민혜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유주행 경찰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전하다가 자고 싶을 때 잠에 들어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자동차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걸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랑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또 자동차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타전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한마디로 스스로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옆 차선의 차 유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능인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이란 지정된 속도로 운행하여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간격이 다시 늘어나면 최고 속도까지 가속하는 것입니다.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의 진보된 기술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가 있습니다. ADAS의 종류로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예측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전방 충돌 정보 공유와 운행 중 차량이 차로를 이탈한다고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보고하는 사전 유지 보조 시스템, 후방의 차량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후방을 보여주는 경우 RVM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나일목 진출로까지 자율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파일럿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통행기차, 진로 주차를 도와주는 오토카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우리가 행동과 완전한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 차량 스스로 운전자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지 않으면 또한 안정성의 문제 등의 여건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어떤 논리 법칙이 적용되냐면 일단 첫째로 속도와 가속도가 있겠습니다. 속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차량의 속도를 떨릴 수 있습니다. X를 밟으면 속력은 빨라지는데 이걸 가속이라고 합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말하고 가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속도가 계속됐을 때 그 시간의 동안의 평균 속도와 평균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1시간 동안 움직인 킬로미터를 킬로미터/아워로 하고 가속도에 달리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1초 동안 속력이 15m/s 그만큼 되면 15m/s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가속도의 단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기의 자율한 강도로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램이므로 1g은 9.8m/s 제곱입니다. 일정 가속을 하는 최종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격한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둘째,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힘과 운동의 관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 3개로 정리됩니다.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원래의 운동색을 유지합니다. 제2 운동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가 가해진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 운동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크고 방향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운동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정한 힘으로 2초 동안 기동했을 때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3초나 4초 동안 밀면 가속이 더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최종 속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힘의 크기가 같더라도 힘에 가해진 시간에 따라 운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힘의 적응 시간부터 밀리량이 중요합니다. 넷째로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흡기를 돌때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직선을 달리고 싶어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돌려서 자동차에 부어도 운전자의 몸은 관성에 의해 계속 똑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는 방향을 따라서 몸도 따라서 돌게 됩니다. 가속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간지럼이 어린 원형 트랙 위에 일정한 속력 V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한 방향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력입니다.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입니다. 토크의 크기는 가해진의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 중심이 얼마나 먼가인가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무게 중심 또는 중력 중심은 모든 실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으로는 운전자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며 운전자의 필요나 문제와 관계없이 운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 등의 통신으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컴퓨터가 수리를 제어하기 때문에 가속 중과 같은 교통 법규를 진전할 수 있으며 운전의 접근성과 시민간 기차 운영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누릴 수 있을까요? 겉에 나은 장점들도 있지만 시스템 전환이나 해킹 방안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윤리적인 문제와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과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남은 하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훌륭한 기술도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며 그 기술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시키려면 아예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지하게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삶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법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길을 막고 있기에 당장 내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는 힘들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완료되고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들과 변수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완성한 뒤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먼 훗날에는 운전을 직접 했던 과거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 미래는 서로 간의 신호를 이용해 교통사고 등의 교통 문제가 사라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신호가 서로의 소통을 교란시킨다면 인간이 운전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직장이 사라질 것이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조건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그랬고 역사가 그랬듯이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디든 가는 미래가 곧 우리의 현재가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인류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진보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미세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서윤, 이지호, 김진영, 백조, 서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과학에 관심이 없으셔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요즘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란 단어는 들어보았어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통상적으로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일컫습니다. 그 후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공업용 연마제, 각종 세안용품, 화장품 등 생활에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버져진 플라스틱이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난 플라스틱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영국 국립해양학센터 연구진은 대서양에만 최소 1,20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1,200만 톤에서 최대 2,10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100만 톤이면 화물석 10척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는 대서양에만 한정된 연구 결과이니 지구상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 인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로 맥주부터 조개, 소금 등을 통해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고 매주 1,7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식수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돗물은 약 95%의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생수, 수돗물, 지하수, 지표수에서 발견됩니다. 연구진은 식수에 이어 조개류에서는 매주 182개의 입자를 그리고 맥주에서는 10개의 입자를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신용카드 크기만한 분량의 플라스틱입니다. 올해 초 미국 화학회 연구진은 인체장비에서 47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고 47개의 인체샘플 모두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처음 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를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 처리 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이입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와 강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어류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어류를 먹는 우리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미국 LNE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 콩물 등 17개의 지하수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단 한국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연구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에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소화기, 상피세포와 접촉하고 조직 염증과 면역세포 억제도는 늘어납니다. 나노 플라스틱 입자들은 장과 척혈액을 통해 건강으로도 이입됩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나노 플라스틱이 심혈 관계, 내분비계, 생식계 등에 직접 독성 영향을 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생선 반찬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조사한 어종의 약 61%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무게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체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과 여기서 나온 첨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으로 피부 자극, 호흡기 문제,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및 생식 저해 효과 등이 있고 뇌에서는 잠재적인 세포 독성에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체내에서는 세포 손상,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도 인체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과 영국, 인도 등 국제 공동지는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든 논문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DNA 손상, 간독성과 생식 독성, 신경 독성, 유전 독성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초미세 플라스틱은 생체의 막을 관통해 동물의 혈액세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UNEP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에서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폐관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프리부르대 학은 폴리스티렌 기반의 초미세 플라스틱을 다양한 인간 세포에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첨가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이 사람 체내에 어디에 쌓이고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쌓여야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역시 동물 실험이나 사람의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과 인체 악영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가 주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무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구 방법론이 정립되고 더 많은 과학적 증거가 모이면 인체 악영향 역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결과를 발표할 사연입니다. 유한환경기획은 지난 2018년 플라스틱 공유 퇴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1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가 포함된 화장품, 치약 등의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 재고 및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잘 맞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축하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선정하고 일회용품 없는 소비, 올바른 분리배출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세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물질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을 분해, 용융하여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의 원자 구조를 분해 후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으로 폐플라스틱을 가열하여 화학 원료를 재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최근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기술 중에 하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활용이 관련한 자료입니다. 먼저 폐플라스틱을 가열 분해를 하여 기초 석유화학 케미칼로 재생산합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플라스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AT는 특별한 공정 없이 토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하면서 강도와 가공성이 좋은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다만 100% 석유계의 소재라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열하지 않기. PP와 PE 같은 친환경 플라스틱이 아니라면 가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화학 성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는 식기세척기에도 넣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집안 청소하기. 먼지를 깔끔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먼지에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 장볼 때는 장바구니 사용하고 음식 포장 시 자유용기 담아가기.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기 재사용하기.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재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척해서 버리기.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하려면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세척을 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한 서윤, 이기호, 김진영, 백수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 첨가물 그 중에서도 나트륨을 중심적으로도 첨부한 이제 장준, 박성준, 이마정, 강태민 연구원입니다. 올해 2021년은 다른 해와 달리 유달리 겨울이 엄청 추운 해인데요.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추워질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짭조름하고 매운 음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맵고 짭조름한 음식을 많이 먹기만 하면 더 좋을까요? 물론 포만감이나 먹을 때 드는 기분 좋음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진행하겠습니다. 5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탐구 동기와 탐구 과정을 말씀드릴 거고, 그 뒤로 탐구 결과와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탐구 동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식품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먹은 우리 몸이 건강할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탐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탐구 과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판되고 있는 여러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 감자 과자 같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 또한 조사를 해서 일의 결과와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트륨을 과다 섭취했을 때 발생되는 질병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WHO 및 우리나라 최대 섭취 권고량이 1000mg, 2000mg인데 반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879mg, 대략 2배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요 1일 나트륨 섭취량에서도 지금 1등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은 전보다는 줄었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를 해보는데요. 일단 라면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양은 이렇게 되는데 1일 섭취 권장량 2000mg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섭의 흡량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자과자 속 나트륨 함량 역시 간과할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트륨의 함량,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진 나트륨 함량은 국화밥 1126m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화밥 한 개를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튜, 컵밥, 레트로트 반찬, 레트로트 소스도 한 개당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레트로트 식품을 자주 즐기는 사람들의 하루 식단을 봤더니 아침으로 콘프레이크를 먹고 간식으로 크림빵, 점심으로 편의점 도시락, 저녁으로 삼겹살, 야식으로 양념치킨 등을 먹어서 하루에 4224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또 강모 씨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참치덮밥, 간식으로 과자 2봉지, 저녁에 순댓국, 야식으로 편의점 스파게티를 먹어서 총 6218mg의 나트륨을 섭취한 것으로 섭취를 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WHO가 권장한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인데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3669mg입니다. 이것은 WHO가 권장한 나트륨 섭취량의 1.8배나 되는 양입니다. 이렇듯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위암, 심장병, 고혈압, 만성심부전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탐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은 이런 흔히 먹는 인스턴트 식품 속에는 일회 섭취량이 무려 일회 정보 섭취량의 더 높을 정도로의 매우 높은 양의 나트륨이 꼭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나트륨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면 골다공증 이런 등의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트륨 질 방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나트륨 적은 음식을 택하기, 소금일 땐 천연 조미료 사용하기, 국물 소스 적게 먹기, 신선한 채소 오래 섭취하기, 입을 줄고 음식 시에는 싱겁기와 소스를 따로 드세요라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한 다른 방법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을 조금만 붙이지 말고 크게 그림 그래프처럼 나타내어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마크를 시간이 건면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트륨의 감각과 위험성, 그리고 얼마나 들어있느냐